대선 주자들 평가를 좀 해보죠. 이제 공약이나 이런 거. 오늘날 필요한 어떤 시대적 감성과 좀 거리가 굉장히 멀시다. 그리고 두 분 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그 50대 이상 좀 성공했다,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바라보는 바로미터가 뭐냐면 이제 뭔가 그 아주 세밀한 돌봄 노동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막 교수님이 계신데 본인이 막 마신 컵을 닦지 않고 그냥 일주일째 막 쌓아두시는 교수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기 일이라 생각 못 하는 거죠. 아직 그 공약이 안 나왔죠? 여성 공약이. 그 이재명이나 저쪽에. 아직 본격적으로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의 예화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본인의 삶을 좀 책임질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양쪽 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이제 어느 쪽 이제 정파를 사실 막 지지하진 않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정책이 있으면 약간 수용하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양쪽 다 거의 586 그 기성 정치인들 보면 제가 생각하는 그 부합 기준에 잘 맞지 않고 또 여성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돌봄 노동이나 이렇게 육아를 안 해보신 티가 너무 많이 나서 그쪽 관련해서 지금 또 정치 공방만 있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이야기랑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집값과 관련해서 이게 저출생 문제가 엄청난 사회적인 모든 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사람이 사실 아파트에 살 필요는 없지만 이제 대부분 요새 결혼하려고 하면 그래도 이제 수도권이나 아니면 중소도시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주변 사례만 봐서 그렇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 저희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결혼할 때 6년 전만 해도 집값이 이제 이 정도는 사실 아니었어서 좀 부끄럽지만 이제 이렇게 부모님의 절반의 지원이 있다 하면 이제 나머지 절반 저희가 뭐 월 뭐 이제 월세랑 이제 월세 개념으로 이제 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 선에서 이제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대출하고 이제 원리금 갚고 하는 게 뭐 30년 저리로 해도 100만 원 정도 선에서 보통 대출 받아서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뭐 300만 원 정도 중소기업 다녀도 300 벌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외벌이다 그러면 300만 원 중에 100만 원 나가고 200만 원으로 생활하는 구조. 근데 그게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맞벌이가 또 필수가 되는데 이제 육아도 하면서 이제 워킹맘들이 거의 계약직식으로 뭐 이제 남편이 300 번다고 여자가 150 벌고 막 이런 식으로 아내가 150 벌고 약간 표준화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육비 한 100만 원 쓰고 공과금 뭐 한 7, 80만 원 나가고 이렇게 남은 돈으로 생활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 결혼하는 친구들 보면은 최소가 아파트가 막 5억, 6억 이러니까 대출금 원리금이 저희 때랑 또 다르게 200 정도를 부담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다 아파트 살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보통은 막 그래서 생활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육아 비용 100만 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맞벌이를 또 집값 충당 때문에 해야 되니까 애를 안 낳고 거의 그냥 그 상태로 집값 둘이 이제 맞벌이하면 충당하면서 그렇게 가느라고 애를 안 낳는 집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몰라서 한 명은 낳았지만 몰라서 네, 출생률에 또 굉장히 영향 미치는 게 둘째 출생률이 거의 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해도 맞벌이를 당연히 해야지 이제 생계가 유지되니까 둘째 낳을 생각 못하고 그래서 여러 문제가 지금 얽혀 있는 상황에서 결혼도 아예 혼인율 자체도 낮아지고 하는 이런 상황을 조금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직시를 하고 왜 저런가 얽혀 있는 문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정치 공방만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런 육아 현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려고 한다든지 돌봄 노동의 실태를 보려고 한다든지 그런 자세도 좀 결여돼 있는 데다가 또 감성적으로 이제 여성의 삶을 너무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아까 자기 먹을 것도 안 닦고 이제 그런 류의 이제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양쪽 다 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네. 저는 그 뭐 잠재적 가해자 논란이 막 있을 때 20대 남성들이 왜 이렇게 페미니즘에 대해서 부정적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무슨 얘기를 알았냐면 200충, 300충이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 봤어요.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을 그 월 200만 원, 월 300만 원 이렇게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여성들의 입장에서 쭉 얘기를 들어보면 그 생활이 그만큼 이제 육아를 하거나 그 주거 비용을 해결하거나 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도 그렇게 좀 그게 가능한 남성들과 사귀기를 바라고, 남성들은 실제로 200, 300은 일반적인데 그것에 대해 또 비난을 받고 이러니까 그런 갈등이 계속 이렇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갈등이 아닐까 이런 느낌 그때 확 들었었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네. 그 되게 그런 200충, 300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물건 취급하듯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게 뭐 자본주의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런 혐오 표현, 그렇게 사람 물건 취급하는 표현 자체가 페미니즘이다라는 식으로 분노의 방향이 이렇게 와전되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페미니즘 자체는 그런 표현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평등한 관계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해라라는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강한 페미니즘의 그 사이트나 이런 데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페미니즘은 이런 것 이렇게 이해하는 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드라마 DP라는 드라마에서도 되게 남성들이 이제 그 안에서 고난을 겪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보이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가 문제다, 여기가 문제다라고 이제 분노의 방향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여성들은 이런 경험 안 하지 않았냐, 군대도 안 가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분노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현상이 저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이제 여성 20대, 30대 여성표와 남성표의 그 향방이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나? 라고 하셨나?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페미니즘 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20대 남성들은 거기에 반발해서 야권을 지지한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페미니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 문제 아주 페미니즘 정부라고 생각, 페미니즘 대통령이라고 페미니즘 생각. 정책 쓴 것도 없고 다 성추행 막 아니, 하고 말이야.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이제 단적으로 제가 놀란 게 2018년 이제 과제를 하다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2018년 개헌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개헌안 발표를 하는데 사진에 찍힌 게 다 발표할 때 남성분들인 거예요. 근데 대통령부터 해서 국무총리부터 해서 전부 다 뭐 개헌안 발표하는데 다 남성. 여성이 한 명도 없었나요? 한 명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확인했을 때는. 그래서 개헌안인데 어떻게 여성 한 명도 이렇게 그냥 구색도 못 맞추고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나 싶어서 좀 저는 그런 거 디테일한 거에 조금 약간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상징적이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어 헌법에도 뭐 모성 보호 조항도 막 있고 이렇게 한데, 이제 요새 이제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제 모성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그게 양육과 관련이 된 과정 돌봄인데 꼭 모성이란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사실은 헌법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 구조도 변화가 되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논의를 저 남성 50대 이상의 남자분들만 하고 있지 않은 생각이 일단 들었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면으로도 일례로 뭐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임산부 뭐 출산율 정책, 원래 출생률인데 이제 출산율 정책이라 해서 뭐 저출산 정책 일환으로 임산부들한테 뭐 과일을 막 지급한다는 정책. 그러니까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그게 거의 정부 초창기 때 아마 있었던 건데. 맞아요.
그게 이제 양질의 과일 물론 먹으면 좋죠. 저도 임신을 해봤지만은 근데 그거는 좀 표피적인 거라고 보고 지금 사실 출산을 계획하는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있는데 거의 돈 걱정 대부분 해요. 이제 돈 걱정하고 처음에 애기 물품 사는데 저도 모아뒀던 돈 1,000만 원을 금방 한 달 만에 쓰게 되더라고요. 1,000만 원. 네, 그냥 뭐 여러 가지 얻어 쓴다고 하는데도 자잘한 걸 막 다 사다 보니까 2-3달 만에 1,000만 원이 들더라고요. 오,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너무 잘해주신 제가 거 뭐 아니에요? 많이 샀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드나요? 친구들 뭐 안 보면. 산다고 하고 많이 받는데도 어. 금방 1,00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돈이 많이 들고 또 산후조리 하는데도 산후조리원이 한 200~300만 원 최소가 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거의 돈 문제랑 그러네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저출산 대책이라 그러면 보통 또 임신 출산만에 제한해서 이제 그렇죠. 정책을 많이 펼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후 10년 동안 양육이 문제인데 지금 뭐 양육의 문제죠. 공공교육시설이 뭐 거의 10%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예, 어린이집. 들어가려면 정말 예, 경쟁도 여러 치열하고 수준이고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사실 형평의 문제랑도 많이 맞닿아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사립 유치원을 보내는데 이제 병설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너무 일찍 끝나고 방학이 막 한 달 이상씩 되니까 일하는 엄마들 못 보내고 그래서 사립에 돈 주면서 이제 보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막 얽혀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은 그렇게 없어 보였다. 그리고 표피적으로 지원한다는 이제 구색을 좀 보이기 위한 그런 지원들 있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 또 뭐 야당 쪽에서도 뭐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 나오신 분들이 뭐 부모 보험제랄지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제랄지 이렇게 현실적 대안을 조금 내놓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제 현 정부의 정책은 이렇게 실효적인 건 피부에 와닿는 건 별로 없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 지원금 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20대 남성들은 현 정부를 페미니즘 정부다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 많죠 주변에. 아 그죠. 예 예. 근데 사실상 이게 페미니즘 정부도 아닌데 네. 어떻게 그런 네, 저는 뭐 아무튼 지금까지 역사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다른 양당 말고 뭐 이제 정의당 이런 데서는 아예 대선 경선 후보 슬로건이 최초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고 오기도 하고 뭐 그런 지금 경향이 좀 있는데 아무튼 이 20대 청년분들이 또래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이제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많이 나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관심을 가지고 나간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대결 구도가 돼 있어서 민주당과 야당의 그런 대결 구도로 돼 있어서 나는 페미니즘에 반대하고 투표장에 간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 구도로 좀 소모되는 게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 좋아하잖아요. 네. 젊은 20, 30대 남자들이. 그죠. 주변에 좀 있나요? 왜 좋아한대요? 주변에서 저는 못 봤는데. 이준석은 왜 좋아한대요, 진짜? 이준석. 아 이준석이요. 이준석이라. 이준석 글쎄요. 약간 저는 제 친구들이 좋아하기는 했어요. 이준석이 가장 나랑 생각이 비슷한 것 같다. 약간 본인과 비슷한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하고 같은 청년이고 같은 시선과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죠. 능력주의. 내가 능력껏 해서 언제든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는 뭐 이런 국민의힘 야당 쪽이 더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주변에서 자기가 좀만 노력하면은 언제든 성공하는 위치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좌절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기는 하지만 뭐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 나도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겠다. 언젠가는 화천대유를 놔도 이런 구조의 문제는 좀 외면하고 본인 개인의 일단 생존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야당 쪽에 그런 스탠스에 좀 끌리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저 육아 문제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결국 주거비 부담도 굉장히 큰데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20대 분들이 이 대선 후보들의 청년주택 공약이나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보나요? 아니면 안 보나요? 그 이유가 뭔지. 사실은 네. 아직 그 여성이나 젠더 문제 공약들은 안 나왔지만 부동산 공약들은 많은 사람이 냈는데 거기 보면은 집값 지금 너무 올라갔으니까 떨어뜨린다는 거 외에 청년층한테 이런 식으로 뭐 집을 제공하겠다, 뭐 신혼부부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꼭 붙는 말이 그럼으로써 결혼도 많이 하시게 하고 아니면 뭐 결혼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라도 가족을 이루게 하고 출생률도 높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 관심들을 20대들이 갖고 있는지 혹은 30대들이 어떠세요? 물론 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는데 네. 어떤 또 청년들은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책에 네.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런 정책에 세세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에는 네. 노동 시간도 너무 길고 항상 지쳐 있고 뭐 그런 우선순위에 좀 들지 못한 정치에 대한 관심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는 부분이 커서 정책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분노했던 지점이라든지 반대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가는 정서적으로 이렇게 동일시하고 이런 건데 저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한 게 아닌가 지금까지. 근데 이건 청년 세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이게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뭐 야당이나 여당에 반대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가시는 게 많지는 않았나 지금까지. 이게 양당의 문제였지 않았나? 이런 특히 심해져. 뭐 과거에도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그것만 남은 것 같아. 아니 근데 보면은 특히 그 저 한 10년 전서부터 선거를 치러 보면은 특히 30대 워킹맘들은 정책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집 주거도 그렇고 또 육아 지원책이라든가 뭐 어린이집 문제라든가 그 주택 문제도 그 공약들을 좀 보시나요? 커뮤니티 같은 데. 예, 요즘은 이제 저는 대출 받아서 집을 샀기 때문에 네. 요즘은 안 보지만 네, 솔직히 말씀 이제 해결된 결혼할 가지고 무렵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저희가 대출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네. 역시 박근혜 정부 잘했네. 네, 근데 그때 저희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여서 첫 주택 구입자에다가 결혼한 지 이제 5년 뭐 이하의 신혼부부 자격을 갖춰가지고 아주 저리로 장기 정부 지원금을 30년 장기 저리로 받아서 이제 집을 그때 당시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네, 저희 그런 대통령을 탄핵해서 촛불 들고. 근데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 이제 그때는 이제 많이 찾아봤었죠. 그게 이제 저희가 집을 마련하는데 실질적 조건이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또 그리고 어떻게 조건이 됐을 때 우리가 대출해서 집을 어디에 살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요즘에는 사실은 정책이 나온다 해도 요즘은 집값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대출 40%로 네, 묶어놓고 그쵸. 네. 주택임대차 사업자들한테는 80%까지 가능하게 하고 거꾸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투기를 조장하게 된 거죠. 이러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볼 때는 정책이 나온다 해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수도권 내에서 그냥 일반 청년들이 결혼해서 집을 사서 가정을 꾸린다는 상상을 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아까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집을 정책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 집을 살 계획이 있으며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정책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나요? 저는 사실은 제가 집을 뭐 몇 년 안에 사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무기력하게 느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고졸 청년이고 이제 배달 노동을 하는 사람인데 나를 호명하는 정책이 있는가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노동법을 좀 개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뭐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보는 것 같고요. 그런 정책을 제안하거나 현재 어떤 것들이 우리의 플랫폼 노동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한다 이런 예가 있으면 좀 몇 개 얘기해 주세요. 플랫폼 네네. 관해서요? 네, 뭐 저희도 근데 그 플랫폼 노동뿐만이 아니라 네. 집도 사실은 월세나 전월세 같은 네네네. 문제들은 이제 직면한 문제라서 여기에 그렇죠, 대해 그렇죠. 많긴 하지만 그렇죠.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같이 해주시면. 일단은 저희 플랫폼 노동자분들이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고용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지금 겨우 산재보험 하나만 반쪽짜리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마저도 50%를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저희 조합에서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조합에서 실험을 한 가지 했어요. 이제 플랫폼 앱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면은 소득이 어떻게 되고 수락률이 높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 저희가 교통 신호를 다 지켜가면서 배달을 하는 안전 배달 실험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최저임금에 딱 걸치는 거예요. 그렇게 일했는데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아요. 안전하게 최저임금 받겠다 하면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뭐 휴가비 연차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없고 차량 유지비나 뭐 기름값 이런 거 다 내고 사고 책임이나 법적인 책임도 다른 데는 사업주가 다 책임을 지는데 노동자들이 지금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가 일단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가 좀 화두로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사실상 일반적인 그런 취업 규칙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배달 라이더들한테는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배차가 되고 어떤 기준으로 배달료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배달료가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게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배달하다가 배달료가 바뀌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일용직이라는 말 쓰잖아요. 저희는 그런 말 안 쓰고 초용직, 분용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진짜로 그렇게 조건이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또 좀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제 배달 거리를 직선 거리로 책정을 합니다. 플랫폼 기업에서. 그러니까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2km. 근데 내비게이션으로는 5km가 돼요. 거기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가져가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 네, 고용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해라 라는 그런 것들이 라이더 유니온에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각 대선 캠프 같은데 뭐 제안하거나 이럴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일단 국감에 대비해서 하고 있고 이제 대선 관련해서도 대응을 해야겠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라이더법이라고 이제 안전 배달료나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들 좀 해결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과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 대상으로도 서명을 받고 이제 라이더들 대상으로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거 문제도 저기 뭐 자기 이제 부모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는데 나와서 살 경우에는 일단 전세 또는 월세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가 충격받았던 게 홍대 앞에 30평 아파트 월세가 200이에요. 아니 세상에 봉급 받아 200대지 뭐가 남아? 근데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이 일하는 라이더들의 그 주거 형태는 어떤지, 뭐죠? 월세 상승, 뭐 전세 상승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받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그런 일상적인 유지비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반전세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이 끝나면은 한번 뭐 요즘에 갱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언제 또 이 집을 비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고 시간을 또 써야 되잖아요. 플랫폼 라이더들은 시간 쓰는 것 자체가 이제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크고요. 이사에 대한. 그리고 저는 일단은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항상 앞서고요. 그리고 배달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서울에 집이 있어도 강남으로 원룸을 하나 잡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월세에 대한 조금 영향을 좀 받으시는 것 같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강남에 콜이 많아서 출퇴근하기가 편하고 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하고 이제 지방에서 본인 배달일 하는 걸 모르세요, 본가에서. 근데 올라와가지고 돈 번다고 올라와가지고 배달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연을 가지고 그래서 그 지난번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라이더 분들 막 이렇게 그 길을 막 헤치고 이렇게 가니까 요즘은 저분들이 제일 돈 많이 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버는 분들이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뭔가 어떤 성공 신화처럼 그분들은 당연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신호를 지키면 최저임금 정도가 되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엄청 달려가지고 그 정도를 버시는 건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해도 이제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런 사고 책임이나 이제 그런 보험료 이런 것들 다 부담하시고 뭐 휴가나 연차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차도 계속 수리하시고 엔진오일도 가셔야 될 텐데 그런 부담을 다 안고서 버시는 약간 소수의 사례라고 보고요. 제가 라이더분들 이제 소득을 좀 가끔 뭐 물어보기도 해요. 이게 좀 신뢰가 안 되는 관계에서 물어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이거 소득을 계산을 할 때 자기가 가장 많이 벌었던 날 곱하기 30을 해서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 일에 이렇게 많이 쉬고 1개월씩 쉬고 이런 걸 계산 안 하고 그래서 약간 조금 소득이 높게 좀 평균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게 있고요. 그런 감가상각을 빼면은 저는 이게 질 좋은 일자리인가?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 일단은 당장에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든 지금 가정과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 분들, 빚을 갚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배달 노동이 아닌가. 되게 제 패친의 경우에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딱 밥 먹는 시간만 빼고 그냥 하루 종일 자러 들어가기 전까지 한번 일해봤다. 그랬더니 30몇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곱하면 이제 월 90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일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거기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돈을 보면 또 위험한 날이죠. 비 오는 날이나 뭐 이제 뭐 엄청 바쁜 날 뭐 그런 약간 리스크에 좀 돈을 더 주고 있는 구조도 좀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리를 해서 해주시면 그 대선 후보들에게 딱 한 가지만 이건 꼭 공약으로 삼아서 실현시켜 주세요 라고 제안하는 거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 들어준다고 하면. 저는 오늘 아무튼 라이더를 대표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배달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도로에서 일을 하고 안전한 또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라이더법이라는 법을 하나 이렇게 제정할 수 있도록 공약으로 내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일치합니다. 일단은 안전 배달료, 최저임금처럼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하면서도 생계를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이런 문화 개선도 같이 하자라는 취지에서 안전 배달료 도입을 하나를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협약할 수 있게 하자. 노동자들이랑 사업주랑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은 지금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노동법 자체가 이런 플랫폼, 저희 배달 라이더들이나 돌봄 노동을 하시는 분들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을 하는데 노동자라 스스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노동법에 대한 부분도 좀 전면적으로 좀 이제 시대에 맞게 좀 개선을 좀 해달라. 그럴 필요가 있죠, 진짜.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선 후보들이 여성들의 지금 약간 변화한 현실 그리고 여러 직감 문제나 이렇게 맞물려서 사실은 맞벌이가 거의 필수가 되어서 지금 30대 중에 맞벌이 많이 하는데 육아 정책이나 이제 가사 돌봄 양육 정책은 거의 20, 30년 전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거의 워킹맘을 하면서 이제 다 돌보면서 업무 과잉 상태로 항상 지내고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거의 일하는 많은 여성들이. 근데 이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 봐주시고 또 출산 육아 정책 할 때 보통 이제 뭐 임산부 정책도 좋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좀 이렇게
근시안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 아이를 이제 낳으려고 하다 보면 정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공산후조리원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걸 설립하는 문제를 떠나서 예를 들어 뭐 제가 지자체에서 장난감이나 이런 걸 어디서 이제 무료로 빌릴 데가 없는지 이제 찾아봤는데, 지자체 이제 센터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거리도 멀고 아이를 막 낳은 상태에서 거기 가서 막 대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이동 도서관처럼 차에다 싣고 이렇게 네, 그런 가서 서비스해 주는 것도 네, 있을 수 아니면 뭐 있겠네요. 배송을 하든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정책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봐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지,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애 키우고 막 급급하니까 거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 이제 보통 지금 또 보건소에서 부모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정보, 만약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짓는다면 이렇게 정보센터처럼 거기서 이제 산후조리를 하면서 뭐 부모 교육도 조금 담당하면서 이후에 이제 육아용품이나 이제 육아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어떤 교육 체제에서 어떻게 이제 성장하게 될지 이런 걸 좀 로드맵 같은 거를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의 기능도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초등 보육 이후는 거의 이제 공교육에 포함이 돼가지고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물론 사교육을 이제 제외하고는 학교에 보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국공립 보육 체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개인 책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랄지 유치원의 수가 현저히 지금 적기 때문에 거기 이제 들어간 사람들은 로또 당첨돼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병설 유치원 물어보니까 2만 얼마, 3만 얼마 낸다고 해요, 한 달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방 중소도시 살고 있어서 한 20-30만 원에 이제 사립 유치원을 보내요. 근데 정부 지원금 물론 있는데도 이제 부모 분담금 있고 바우처가 있어도 이제 부담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약간 신도시 같은 데는 5-60 최소 이제 70만 원까지 유치원비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형평성도 사실은 없고 다 개인 선택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조금 일어나 해서 보육 체계도 조금 공교육이란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한 가지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 뭐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도 이제 소위 페미를 막 공격을 하길래 어떤 논거를 가지고서 공격을 하는가를 알고 싶어서 2019년도에 쓰신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여성 할당제랑 군 가산점제랑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성 할당제를 폐지하자는 논거가 오늘날 여성들은 뭐 조선시대처럼 애를 10명 낳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발휘할 여건이 됐는데 굳이 여성 할당제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정말 책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여성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집이나 육아에 매여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여성 할당제를 하려고 하느냐, 그 유리한 거에서만 이제 유리한 입장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육아 현실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한 명을 길러도 10년 동안 이렇게 거의 활동을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제도 개선으로 뭐 여성의 입지가 좋아진 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로 입지가 권익이 상승한다, 이렇게 향상된다고 써 놓으셨더라고요. 세탁기가 페미니즘보다 더 큰 거예요. 이런 논리잖아요. 20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복고일이라고. 네, 그래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미미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없어서 효과가 미미했던 걸 수도 있고, 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 영향이 있는데 뭐 여성 할당제는 별 필요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이제 군 가산점제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또 주택 청약할 때 오정 막 네네, 하는 정책도 있잖아요. 근데 뭐 뉴스 보니까 뭐 유승민 후보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표절 논란도 있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군가선제 관련해서 헌법을 이제 전공하다 보니까 헌재 판례도 막 읽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딱 뭐라고 명확히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관에 관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제대 군인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헌법 규정들 상으로 해가지고 위헌으로 이제 판결이 났지만 그 이후에 그럼 가산점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뭐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뭐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가산점의 그 정도를 좀 줄인다든지 해서 군 복무자들의 그 희생을 좀 보상을 정당하게 보상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막 의견도 나오는데 이제 저도 일정 부분 거기 동감은 하거든요. 뭐 꼭 여성이라고 해서 그거에 이제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근데 또 그거를 가지고 또 이야기 좀 길어졌지만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근데 공정한 경쟁 막 그 책에서는 여성도 군대에 가게 해서 군가산점제 혜택을 받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단순하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도 출산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기계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이제 여성이 지금 뭐 군대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뭐 두루미가 호리병 여우한테 주고서 이제 여우가 못 먹으면 그거 못 먹는 거 너 책임이다. 군대에 너가 선택 안 해서 안 갔고 가산점 못 받는 건 여성 개인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이제 이런 책에 이제 지금 입장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대로죠. 네. 안 바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사실을 알아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네, 물론 이제 군복무나 이렇게 불합리한 그 보상 체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 인식하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극대화해서 여성이 조금 받는 어떤 이익에 대해서 엄청난 극대화를 하고 그것의 역효과를 또 극대화해서 막 공당의 정치인이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네, 갈등 네. 조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여성 의제가 좀 다루어지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대선 후보들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 페미를 뭐 얘기하면은 또 20대 남성들의 표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를 좀 불식하는 차원에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여기저기서 이런 불평등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또 양극단의 논리를 좀 피해가면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남성의 의무적인 육아휴직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내지 2년 정도의 남성들의 육아휴직 문제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거 어차피 그거 위헌 아니에요? 그거 어차피? 어쩌? 제가 볼 때 논리상으로는 위헌인데 그 위헌적인 공약을 가지고 표절을 했느냐 아니면 싸우고 있으니까 진짜 코미디를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고요. 저희의 취지는 뭐였냐면은 사실 저도 이제 꼰대라서 2030이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들었는데 오늘 2030을 대신하여 또는 대표하여 두 분을 모시고요. 이지영님, 김지수님 모시고 지금 2030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그다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될 책임들을 우리가 하나도 안 하고 다 개인한테 떠맡기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젠더 갈등이라는 것도 발생하고 그것이 사실 정책적 해결로 가지 못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정치적으로 소모되고 이런 환경도 있었고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안들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0대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 공포감의 실체라든지 그다음에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뭔지 그런 얘기도 나왔고 또 워킹맘들에게 정책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도 다 잘 얘기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캠프 또는 대선 주자들에 대해 바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지영님하고 김지선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